예, 먼저 이렇게 그 훌륭한 자리에 불러주신 박재감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우중에도 이렇게 또 이 어려운 자리에 또 참여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오늘 그 신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처음에 신화와 행복이라는 그 주제로 이 강의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현대에 와가지고요, 이 현대의 그 문명에서 우리가 그동안 그 원시 시대 때의 그 상징의 원시 시대 때에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이 뭔가 이 포근한 어떤 그런 이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신화적인 그 마인드,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던 이것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그것이 상당히 좀 행복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히 저희들은 오히려 서양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대부분 알고 계신데 이 동양 사람인데도 사실은 이 동양 신화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동양 신화를 동양 신화의 그런 여러 신들을 우리가 소환해 가지고 오늘 한번 행복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해서 제목을 행복한 상상력 동양 신화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부디 오늘 행복한 그런 강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 제목에서 동양 신화의 귀환이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이 귀환은 이제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동양 신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지금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귀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요즘에 시대적인 어떤 징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로 이 새로운 주술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스 베버가 일찍이 빨리 이 주술을 탈피해야지 이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로 들어간다고 이제 들어가는 시대를 이제 말하자면 탈주술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우리 이러한 주술적인 어떤 이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새롭게 다시 필요로 하는 이런 시대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신주술의 시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신화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 신화적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이죠. 모 자동차 회사인데 결국 이제 자기네 자동차 광고하는 셈인데요. DDP 동대문 플라자에서 재밌는 이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자동차를 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십몇 년 이상 몰고 막 이런 경우 나중에 이제 결국은 폐차를 하거나 처분을 하게 되죠. 그랬을 적에 십몇 년 이상 그 이상도 모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그때 자동차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을 또는 저를 실어 나르고 애환을 같이 했던, 그래서 그 자동차에 대해서 정말 슬픈 마음을,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몇 년 몰았던 차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고물이 다 돼가지고 자동차 딜러가 중고차 저희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폐차장으로 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찡했던,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시고 저거 이제 고물차 저거 이제
이제 끝났다. 이제 내일부터 나 새 차다. 너무 기분 좋다. 이러시면 좀 너무 비인간적이시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쇳덩어리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예, 바로 이 교감입니다. 사물과의 교감. 우리는 물론 요즘에 이제 그 애완 그 동물 그 시대죠, 요즘에. 그래서 뭐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그러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는 죽어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물에 대해서도 뭐 다 사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교감을 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계와 너무나 그 밀착된 생활을 하고 물질과 너무나 밀착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감을 하는 이런 그 시대에 이르렀다. 자, 그래서 자동차. 그래서 이제 어떤 택시기사 한 분이 그 오랫동안 몰았던 택시 이제 폐차하고 이분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일을 그만두고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 그 자동차를 폐차장에 보내기 아쉬워서 이렇게 자기의 노후에 자기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트럭 하나를 가지고 참외 농사하면서 자식들을 다 대학 보내고 했던 그 참외 싣고 다니던 그 트럭이 또 아쉬워서 뭔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이 사물과 기계와 특히 기계죠. 이런 기계라든가 이 물질과 교감하는 이런 그 시대에 왔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물질과 교감하고 뭐 나무하고 돌하고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동물들뿐만 아니라 뭐 나무 뭐 심지어 그 돌 뭐 이런 것까지도 교감했던 것, 같이 대화를 나눴던 시대가 바로 그 신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신화적 감수성의 시대, 신화적 마인드의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것이 도래하고 있는, 다시 돌아오고 있는, 아울러 나아가서는 그런 신화적 감수성, 그런 교감 능력이 필요한 시대다. 지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거는 뭐 엄청난 이 과학의 발전이고 그 물질의 어떤 그 이제 극치가 되는 이런 시대죠. 특히 이 기계 문명의 어떤 극치로 뭐 AI라든가 뭐 사물 인터넷 뭐 증강현실이니 뭐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 기계 문명 위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중요한 것이 이 사물과의 교감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물과 인간의 교감이 증대되고 주술적 감수성이 필요한 시대, 그런 의미에서 탈주술에서 이제 새로운 주술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화야말로 사물과 인간이 대화했던 시기에 서사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진 산물이고 풍부한 주술적인 감수성을 여기에 품고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화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이런 이 시대적인 어떤 이 징후를 빨리 포착하는 사람들이 되게 좀 성공할 확률이 높죠.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로 이 스티브 잡스, 그 경영의 귀재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를 꼽고 싶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바로 이런 시대를 통찰을 했던 것이죠. 선취했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 시대적으로 먼저 내가 이거를 남보다 먼저 깨닫는 경우 이걸 선취했다고 그러는데, 스티브 잡스가 바로 그런 얘기를 했죠. 애플사의 제품에는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그러면서 주장한 게 바로 첫 번째가 휴머니티, 인간성, 인간의 감정,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애플사 그 기계, 컴퓨터니 뭐니 이 기계 제품에 거기에 이 휴머니티, 인간의 감성, 인간성,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얘기한 겁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사물하고 인간하고 교감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럴 적에 우리가 아무래도 그 제품에 대해서 더 호감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리버럴 아트, 문학, 역사, 철학이 바로 그 기계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마지막에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벌써 이러한 그 시대적인 징후를 일찍 읽고 그것을 이 경영에다가 도입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신화가 갖는 이러한 이 능력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주술의 시대, 사물과의 교감 능력,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대다 앞으로.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는 인간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인간을 표준으로 인간만이 유일한 이 생각하는 존재고 영혼이 있는 존재다 해서 굉장한 특권을 부여하고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는 다 좀 무시했죠. 근데 이제 이런 시대도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인간만을 중심으로 하던 그 시대 다음의 시대, 이 포스트 휴먼 시대인데요. 이 포스트 휴먼 시대 또는 인간이 이제 또 정말 인간과는 또 다른 존재로 또 옮아가는, 변해가는 이런 시대, 이 트랜스 휴먼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요즘에 이제 많이 씁니다만은 이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결국 뭐냐 하는 인간 정체성의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수많은 이런 이제는 인간 이외에도 인간과 비슷한 존재들, 가령 이제 앞으로 AI가 앞으로 부상을 하게 되면 로봇들하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뭐 유전자 복제 인간도 나온다고 그러고요. 그런 수많은 타자, 물론 이미 우리는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인종적으로도 다른 수많은 타자들하고 이미 만나고 있습니다. 벌써 그런 측면에서도 이미 수많은 타자들하고 공존해야 된다. 옛날처럼 인간만이 표준이고 인간만이 중심이라는 이런 생각, 또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뭐 표준이고 우리만이 이게 중심이라는 이런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타자와의 공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그 화두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 신화가 이 신화적인 마인드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 앞으로 시대에 있어서 어떤 필요한 어떤 그러한 그 시사를 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래됐습니다. 벌써 20년 전 영화인데요. 바이센테니얼 맨이라고 하는 로버트하고 벌써 사랑하고 막 하는 이런 그 내용의 그 영화가 있었어요. 주인집 딸하고 이제 나중에 결혼까지 하죠. 이 뭐 터미네이터니 뭐니 이런 그 SF 영화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 SF 영화가 그냥 뭐 이거 뭐 환상이고 정말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뭐 어떤 희화화된 그런 것 정도로만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이것들이 어떤 진실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서 1950년대에 그 당시에 바로 이러한 과학 공상 소설들 있죠. 거기에서 나왔던 뭐 이런 기계라든가 무슨 이런 장치 같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60년대에 나왔던 007 영화 제임스 본드 그 영화 처음 봤을 적에 거기에 뭐 그 당시로서는 막 각종 신기한 첩보원이 가지고 다니는 이런 것들 지금은요 그런 거는 완전 구식이 됐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50년대에 SF 공상 과학 소설에 나왔던 기기들의 80% 이상이 이미 다 구현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상 과학 소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훨씬 앞서갑니다. 이 과학은 기술은 그걸 따라가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 차이가 몇십 년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벌써 그게 다 50년, 지금부터 벌써 1950년 되면 거의 뭐 한 7, 80년 전 아닙니까? 그때 상상했던 것들이 지금 뭐 80% 이상이 구현이 됐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까 바이센테니얼 맨에서 로버트하고 주인집 딸하고 연애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냥 공상이다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로 치부할 수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생명력의 원천이자 오래된 인문학의 고전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일단은 동양 신화든 서양 신화든 신화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특히 이제 신화가 갖는 어떤 그 기능적인 차원에서는 상상력의 시대, 앞으로 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특히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계가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남은 거는 이 상상력, 그 아이디어, 창조적인 거. 여기에 따라서 굉장한 격차가 난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을 제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상상력의 시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미지의 시대다.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인터넷이나 뭐 모든 이 디지털 문화라는 게 결국 이미지를 매개로 우리가 다 그림 보고 이제 결정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뭐 카톡 또 홈쇼핑도 다 우리 그림 보고 결정해요. 그래서 이미지 파악하고 활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 됐죠. 자, 지금 뭐 그냥 이런 사례들이고요. 자, 그럴 적에 신화에는 우리가 가장 오래전에 떠올린 이미지들이 담겨 있고, 그것들이 가장 효과적이다. 신화적 이미지를 우리가 활용하면요, 뭔가 우리는, 그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을 갖게 돼요. 이 저항이 없어져요. 그리고 신뢰감을 갖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신화적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들을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빠뜨렸습니다만 상상력의 원천이 바로 신화다. 우리가 맨 처음 생각하고 떠올린, 우리가 맨 처음 욕망했던 것들이 다 신화에 있다. 그래서 신화는 상상력의 뿌리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는 스토리의 시대다. 스토리텔링의 능력. 그래서 이제 뭐 영화도 만들고, 만화, 애니메이션, 요즘에 그 문화산업,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대작들은 다 이 신화를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가령 해리포터는 그 켈트 신화, 유럽의 켈트 신화를 스토리텔링하고, 반지의 제왕은 게르만 신화죠. 그 신화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그 대작들을 만들어서 이제 많은 그 수익을 올리고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신화가 상상력과 이미지의 원천이고, 가장 오래 살아남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신화에는 가장 그 재미있는 그런 모티프들이 남아있고, 또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 이야기 구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신화를 잘 알면 스토리텔링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가령 만화, 뭐 영화, 뭐 이런 거, 애니메이션 하는 데서 신화 공부는 아주 필수죠,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굉장히 이 신화가 중요하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신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유럽에서는 뭐 이미 서양에서는요, 여기 굉장히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신화가 돌아오고 있다. 신화의 귀환.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질베르 듀랑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학자가 신화의 귀환, 신화가 돌아오고 있다. 이제 뭐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중심, 이 표준이었던 근대 시대를 프로메테우스의 시대다. 아주 신화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 문명 자체를. 프로메테우스가 인간 중심적인 생각한 사람 아닙니까? 인간을 도와주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 막 열심히 서로 교류하고 이 글로벌 시대, 이거는 바로 헤르메스의 시대다. 헤르메스 신이 뭐 막 돌아다니고 그 연락 제우스의 그 연락책이잖아요. 또 장사, 상업과 교역의 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규정을 아주 한 그 유명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서양의 얘기고,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다. 예, 그 신화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상상력 얘기하고 신화 얘기하면 다 서양 신화 중심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중심이다. 모든 것이. 상상력의 제국주의다. 제국주의가 뭐 정치 경제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 상상하는 힘, 여기도 제국주의다. 제국주의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모든 걸 획일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로 통일하는 게 제국주의죠. 상상력도 지금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안데센 동화로 이미 통일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어렸을 적에 거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저 동양 신화 그 배우신 분 계십니까? 그런 책 읽으신 분 안 계실 거예요. 다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안데센 동화고. 그래서 이미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양 중심적이다. 모든 게. 자,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화 다 유럽 중심주의, 결국 서양 사람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은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 누가 말립니까? 심지어 감옥서에 들어가 있어도 감방에 있는 그 죄수도 그 죄수가 혼자 상상하는 거 말릴 수 있습니까? 상상력은 우리가 자유롭다고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는데 저는 자유롭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상상력은 자유롭지 않다. 왜냐? 자, 여러분들 한번 인어를 상상하면 이렇게 이제 다른 거 안 떠오릅니다. 인어공주예요. 그렇죠? 인어공주, 당연히 예쁜 인어공주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인어를 상상하면. 자, 근데 혹시 이런 인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중년의 인어 아저씨 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요, 이게 바로 동양 신화의 인어입니다. 인어는 우리가 그 서양의 어디 동화에만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다 인어는 다 여성으로 생각을 해요. 예쁜, 그것도 아주 예쁜, 여성 인어로 생각을 하는데, 동양의 인어는 이렇게 그 중년에 머리 벗어진 그 아저씨 인어예요. 그럼 우리 상상력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사적으로 인어공주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바로 우리의 상상력이 이미 표준이 잡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상상력은 이미 어렸을 적에 안데센 동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해서 벌써 어렸을 때부터 표준이 있습니다. 상상력에도 표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절대 이런 인어 상상하는 분 안 계세요. 예. 인어 하면 다 예쁜 인어공주 생각하죠. 이거는 뭐냐? 상상력에 표준이, 그럼 표준이 있다는 건 이건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죠. 예. 자, 동양에서는 이래요. 왜냐하면 이건 문화적인 차이예요. 해양 문화, 또 그렇지 않은 그 문화의 어떤 차이. 이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상상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어를 여성으로 상상할 수도 있고 또 남성으로 상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양의 이제 이 인어는 이 옛날 다 한문으로 된 그 기록들이 다 있죠. 보면. 그래서 이 인어공주가 젊고 예쁘고, 그러니까 그 사랑하고 연애하는 그런 인어라면, 이 동양의 인어, 이거 중년 아닙니까? 가족들 생계를 책임져야죠. 생계형 인어예요. 여기 동양의 인어는. 그래서 열심히 비단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족들 생계를 하고, 이 동양의 인어의 특징은 이 눈물을 흘리면 어떤 때 어려우면요, 돈이 없으면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그 눈물이 진주가 돼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또 생계를,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면 그 진주가 된다는 이런 인어 이야기는 이 서양에는 없습니다. 이게 동양 그 신화에서 나오는 그 인어 이야기죠. 자, 이런 이 상상력의 어떤 차이, 이 차이의 상상력, 차이의 신화, 이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표준은요, 이 지구의 한쪽 측면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구의 그 반대, 이 동양의 그 반쪽은 우리가 전혀 몰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쪽의 상상력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인어공주와 인어 아저씨의 사례죠. 근데 이 두 가지 상상력을 우리가 합친다면 굉장히 우리가 풍부한 그런 상상력과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상상력과 이미지와 스토리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차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지에 있어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왼쪽 그림 보면 이게 미노타우로스인데요. 이게 그리스 신화의 이 모자이크죠. 여기에 나온 건데, 보면 바로 테세우스가 이 사람 잡아먹는 괴물 미노타우로스 때려 죽이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미노타우루스 같은 그 이미지죠. 바로 이거는 우리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옵니다. 바로 염제 신농씨라고 그래서 농업의 신, 의학의 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양에서 이 의학의 신은요, 히포크라테스가 아니라 바로 이 신농씨입니다. 신농씨가 이 의학을 처음 말하자면 창업을 했죠. 예, 그래서 사람들 불쌍하고 병들고 그래가지고 약초를 막 발굴하고 또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했던 게 바로 이 신농씨예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법, 제일 중요한 게 농업. 그래서 이 고구려 벽화에 보면 지금 신농씨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 손에 벼이삭을 들고 있고요. 왼쪽 손에 지금 풀뿌리 약초를 들고 사람들을 구원하러 막 지금 뛰어가는 장면이에요. 고구려 사람들이 이 신농씨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요. 이게 3번이나 출연을 합니다. 이 그림이. 중국에도 이런 이 그림이 없습니다. 이런 소머리를. 중국의 그림은 굉장히 인간화되어 있어요. 인간의 모습. 근데 이 원시적인 어떤 신화적인 이런 이 그림은 고구려 벽화에만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을 하고 있는데 둘이 서로 소머리를 한 반인 반수라는 점에서는 공통이지만 그 이미지는 똑같아요. 아까 이제 인어라는 것이 똑같이 있다고도 아까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똑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본 발상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풍토와 환경에 따라 이 차이가 나죠. 문화적 차이. 자, 어떤 차이냐. 왼쪽에서는 이 소머리를 한 사람 반인 반수가 완전히 이 사악한 괴물, 사람 잡아먹는 식인 괴물이에요. 천덕꾸러기. 그렇지만 이 동양에서 반인 반수, 소머리를 한 이 신농씨는 너무나 자비롭고 인간에게 유익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반인 반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이 세계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간이 표준이고 인간이 중심입니다. 이거는 서양 전통에서 이 근대까지 시종일관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표준이고 인간이 모든 걸 지배한다는 이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 주체에 대한 생각. 그래서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모습은 다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왜? 인간이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미남 미녀예요. 다 미남 미녀 아닙니까? 왜? 완전한 신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러나 이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성,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간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오히려 인간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인간과 이 동물이 이 동물은 자연성을 표현하죠. 인간과 동물이 합쳐진 모습은 굉장히 완전하고 신성한 이런 모습이죠. 신들의 모습이 대개 이런 반인 반수의 모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생각들은요, 대개 결국 근대 이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통 반인 반수를 보면 다 괴물이라고 하죠. 다 괴물로 보죠, 지금. 그러나 이 고대 동양에서 특히 이런 이 신화적인 이런 이미지에 있어서는 이렇게 완전한 어떤 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주 이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도 엄청난 세계관의 차이, 인간과 자연과의 그 관계성 이런 것들이 바로 반인 반수를 좋게 규정하느냐, 나쁘게 규정하느냐 이런 그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동양 신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상력이다. 그런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상상력, 너무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상상력보다는 오히려 이 자연과 좀 친화적인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고 사물과 더 어떤 교감 능력을 더 풍부하게 갖고 있는 동양 신화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신화는 필요 없다 이건 아니죠. 역시 또 그런 측면도 인간을 또 중심에다 놓는 이런 사유도 또 역시 필요하고요. 같이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벌써 동양 신화 이런 이미지들이. 그래서 이게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 그 유명한 노래 거기에서 벌써 그 인어 아저씨를 이렇게 이제 차용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이것도 오래전에 아주 굉장히 그 대히트를 했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유명한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했는데, 자, 이걸 잘 보시면 얼마나 이 동양 신화의 이미지를 활용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일본의 온천장에 모든 요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죠.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그 캐릭터들,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이런 개구리 요괴라든가 이렇게 그 얼굴 없는 가오나시라고 그러죠. 얼굴 없는 요괴. 그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 굉장히 잘 만들지 않습니까? 애니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그 캐릭터들을 그냥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자기 뭐 신기하게 이상하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뿌리가 있어야 돼요. 바로 자기네 전통에서 그걸 가지고 온다는 거죠. 동양의 어떤 그 신화나 동양의 어떤 이런 상상력의 전통에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성공하는 거죠. 그냥 평지에서 돌출해가지고 그냥 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센과 치히로의 이 캐릭터들을 살펴보면 이게 다 근거가 있어요. 뿌리가. 벌써 이것은 몇백 년 전에 일본 이미 에도 시대 때에 요괴들이 행진하는 밤에 그림이 있어요. 백귀 야행이라고. 온갖 요괴들이 그 교토 시내를 행진해요. 밤에. 그럴 적에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벌써 이미 센과 치히로에 그 출연하는 그 요괴들의 이미지가 벌써 나와 있어요. 여기. 예, 지금 여기 동그라미 한 거, 여기 개구리 요괴 벌써 보이시죠? 예, 그리고 가오나 씨도 지금 보이고요. 벌써 이미 이런 것들을 그 활용을 하는 거죠. 이미 우리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던 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그 신화적인 것을 활용하면 성공하기 쉬운 게 이미 우리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던 거를 건드려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품에 대해서 더 감동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 일본만의 고유한 것이냐, 이 뿌리는 어디냐?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3000년에 중국 한나라 때에 보면 화상석이라고 돌에다가 이 그림을 그린 것들이, 여기에 보면 사방에 요괴들 그림이 나와요. 여기에서 벌써 이미 그 뿌리를, 근원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 이 동아시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중일, 뭐 베트남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 같이 공유했던 것이죠. 그래서 벌써 이게 거슬러 올라가고요. 여기서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산해경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이 신화책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동양 신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 상상력과 이미지 스토리 능력을 배가시킬 동양 신화고 융복합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그런 신화적 사유가 아닌가.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직접적으로 이제는 이제 요거는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길었는데요. 원론적인 말씀이 오늘 시간이 지금 부족할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동양 신화가 이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요, 좀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동양 신화의 그 영웅과 한번 그 여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과 인간의 어떤 중간적 존재, 인간으로서는 아주 뛰어난 존재죠. 미완에서 완성으로의 상형적 존재, 인간의 노력과 그에 따른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영웅을 갈망한다고 그러죠. 난세, 세상이 어지러워지면요, 우리는 영웅을 갈망합니다. 예.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웅이죠.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이럴 적에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 줄 영웅을 갈망하게 되죠.
이것도 역시 신화적인 그 마인드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 신화에서 영웅은 항상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서 백성들을 구원하죠. 예. 괴물을 처치하고, 백성들 괴롭히는 괴물 처치하고, 천재지변을 해결하고, 예.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이런 존재가 그 영웅인데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 아무리 현대가 됐어도 어려운 이 난국에서는 영웅을 갈망하죠. 그런 시대가 되면 항상 우리는 영웅을 갈망한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영웅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 동양 신화에서 유명한 그 영웅, 전쟁의 영웅 치우가 있죠. 이 치우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쟁의 영웅, 싸움꾼답게 온몸을 다 무기로 다 중무장을 했죠. 이게 2000년 전에 이 돌에 새겨진 그림에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이게 무슨 만화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그대로 2000년 전에 나온 이런 그 모습이죠. 그 치우는 이제 죽어서 그 전쟁의 영웅이 됐죠. 이순신 장군이 그 옛날에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치우의 사당에 가서 그 빌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거기서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염제, 농업의 신, 의학의 신, 염제, 신농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동양 신화에서의 제우스에 해당하는 최고 신이 바로 황제라고 하는 그 신이죠. 벼락을 때린다는 게 이게 최고 신의 특징이에요. 어느 나라나 벼락을 때리면 이게 최고 신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마찬가지로 황제도 그런 그 신이고요. 아까 그 치유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예술적으로 표현되고, 왜 그러냐면 치유가 엄청나게 싸움 잘하니까요. 나중에 치유를 갖다가 단오날 대문에다가 치유 그림을 그려놓으면요.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이런 그 전염병들이 못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선시대까지 그게 남아있어요. 치유 그림을 대문에다가. 그럼 왜 5월 5일 단오냐? 여러분들 명절날은요, 그날 뭐 좋은 날 즐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날이 기운이 가장 좋은 날이죠. 특히 양명한 기운, 밝은 기운이. 그래서 밝은 기운은, 양명한 기운은 다 숫자적으로 짝수가 아니라 홀수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이날이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이죠. 양명한 기운이. 그래서 그런 날 무슨 일을 해야지 다 잡귀들이 그날은 그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바로 5월 5일 단오날은 아주 그 양기가 엄청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바로 그날 대문에다가 이 치유 그림을 딱 붙여놓으면 이거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이 코로나 그래서 이걸 물리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 또 이렇게 그 기와에다가도 이렇게 그 모습을 새겼는데,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치유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게 귀면화도 이 치유하고 관련된다. 치유의 그 모습을 새겼다. 뭐 이런 그 설이 있습니다. 이게 동국세식이라고 하는 이런 그 책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동양의 대표적 영웅이 보통 헤라클레스하고 이제 보통 그리스 신화하면 헤라클레스인데 비교를 많이 해요. 예라고 하는 영웅이 있어요. 활 잘 쏘는, 동양의 영웅은 특히 활을 잘 쏴요. 주몽도 그렇고. 자, 이 예라는 영웅은 활을 잘 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태양이 10개가 동시에 떠올라요. 동양에서는 태양이 한 개가 아니고 10개가 이렇게 교대로 이게 떠오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대로.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이 법칙을 무시하고 동시에 10개가 떠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다 타 죽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뭐 기우제도 지내고 하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명궁 예를 불러가지고 태양을 쏴라. 그래가지고 얘가 태양을 쏴서 9개를 격추하고 1개만 남겼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 얘가 또 영웅들이 하는 일이 이게 지금 3조가 나왔죠. 그 태양이 떨어졌는데 얘가 격추시켰는데 그 태양이 떨어진 걸 봤더니 그게 3조고였다. 바로 동양에서는 태양 속에 3조고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세 발 달린 까마귀요. 그래서 그게 태양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떨어뜨린 거예요. 자, 우리 고구려 벽화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영웅들은요, 대개 또 괴물들을 많이 퇴치를 하죠. 그래서 그때 사람 잡아먹는 식인괴물 알류라든가 이렇게 사람 얼굴한 구렁이죠. 그 다음에 또 파사라고 하는 엄청난 코끼리를 삼키는 이러한 그 엄청난 그 구렁이, 이런 것들이 막 사람을 괴롭혀요. 제가 생떼 이 코끼리 삼키는 이 구렁이를 이 신화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떼쥐베리의 어린 왕좌에 바로 그 보아뱀 얘기가 나오는데, 보아뱀 그 얘기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상상력이 참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끼리를 삼키는 그 보아뱀하고 비슷해요. 자, 이 파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 퇴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웅 이해는요, 나중에 불행하게 돼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막 굉장히 영웅이 돼서 칭송을 받는데, 아내가 배신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혼자 너무 외로워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인 아내였어요. 예쁜 미인 아내인데 배신하고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혼자 돼가지고 너무 쓸쓸해서 학교를 세워요. 활 쏘는 학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서 배우겠죠. 활이라는 게 옛날에 정말 최종 병기 아닙니까? 예, 옛날에는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중에 제자 하나가 얘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이 스승인 얘가 걔를 굉장히 총애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아주 굉장히 흉악한 생각을 해요. 스승인 얘만 없으면 내가 1인자가 될 텐데. 이래가지고 어느 날 스승인 얘가 사냥 갔다가 오는데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복숭아 나무 몽둥이를 깎아서, 옛날에 복숭아 나무 흔해요. 그래서 뭐 복사골이니 뭐 그런 마을들 이름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그 복숭아 나무 몽둥이를 깎아가지고 그걸로 스승인 이해를 갖다가 그냥 뒤통수를 가격을 해가지고 이 훌륭한 영웅이 그냥 어처구니 없이 비명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서 이 훌륭한 영웅 이해를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고 귀신의 우두머리 신이로 숭배를 했습니다. 옛날에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비록 억울하게 죽었지만 죽어서 귀신의 우두머리가 돼서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몽둥이가 갑자기 맞았어요. 복숭아나 몽둥이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너무 사실적인 그 말씀하셨는데요. 좀 의학적인 좀 원장님. 예,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얘기하죠. 복숭아 나무 몽둥이에 맞아 죽어가지고 이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트라우마. 복숭아만 보면 경기를 해요. 귀신의 우두머리. 자, 그래서 댁에서 혹시 제사 드릴 적에 제사상에 다른 과일은 다 놓는데 뭐를 안 놓습니까? 복숭아를 안 놓죠. 여러분들 신화가 이 무서운 거예요. 몇 천 년 전 그 원시 시대 때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숭아를 안 놓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우두머리가 이 복숭아를 무서워하는데 거기다 놓으면 그 조상 조상님들이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바나나도 되고 파인애플 다 이 외래 과일도 되는데도 복숭아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무속인들이 귀신 쫓는다고 귀신 들린 사람 할 적에 뭘로 때립니까? 복숭아 나무 가지로 때리지 않습니까? 네. 이 동양 신화는요, 이 상상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문화의 뿌리, 엄청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거를 하나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스토리가 끊어져 가지고요. 지금 제사 드릴 적에 지금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이거 모릅니다. 여쭤봐도 이거 왜 복숭아 안 나요? 아이들이 혹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보면요, 모르셔요. 그래가지고 그냥 궁색하시니까 뭐 털이 많아서 뭐 그렇다고 뭐 이러시고 막 이래요. 아니거든요. 이거 제대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 제사상에 안 놓는 이유, 이게 스토리
애들한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이 복숭아 귀신이 무서워하고 귀신 우두머리 무서워하고 그래서 복숭아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아이들한테 우리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요. 우리가 이 동양 신화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걸 우리가 설명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신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신들은 굉장히 초창기에는 독립적이었다. 나중에 가부장제가 되면서 여신들이 이제 격화되죠. 그 다음에 창조, 치유, 사랑 이런 쪽의 기능을 담당했다. 자, 여러분들 이 여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선시대 때 이 여신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조선시대 때. 자, 이 서왕모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렇게 지금 저 마귀알몬 같은 모습을 할 때는 죽음의 여신이에요. 아니, 잠깐, 여기 지금, 죽음의 여신이고요. 근데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할 때는 생명의 여신으로 바뀌어요. 불사의 여신. 불사약을 가진 생명의 여신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불사약을 가진.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바로 삶과 죽음을 동전의 양면으로 본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죽음의 본능과 또는 삶의 본능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 프로이트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 타나토스적인 본능 또 에로스적인 본능, 살려고 하는 어떤 욕망, 에로스적인 욕망이죠.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없어져야 되겠다. 이 죽음의 욕망도 있죠. 본능. 타나토스적인 거라고 그러죠. 죽음의 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너무나 잘 보여줘요. 우리의 이 양면적인 어떤 본능. 그래서 그런 충동 두 가지를. 그래서 이 서왕모는 마귀알몬 같은 모습일 때는 죽음의 여신. 그 다음에 이런 젊고 예쁜 모습일 때는 생명의 여신. 불사열. 근데 사람들은 아무래도 젊고 예쁜 이 모습 좋아하겠죠. 그래서 생명의 여신. 나중에는 주로 생명의 여신으로 숭배돼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 너무나. 이 여신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이름도 기억을 못하지만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은 곤륜산이라고 하는 산에 사는데 거기에 이 여신이 가꾸는 복숭아밭이 있어요. 근데 이 복숭아는 한 개만 먹어도 몇만 살을 살아요. 사람들이 탐을 내죠. 반도 복숭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몇 개 훔쳐가지고 오래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장수의 대명사.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서왕모. 누구죠? 삼천갑자 동방삭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서왕모는 모르셔도 아시죠? 동방삭. 아까 이 그림에 이 사람입니다. 이게 복숭아 훔쳐가지고 지금 도망가지 않습니까? 동방삭.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거 모르시는 분 안 계세요? 서왕모가 살고 있는 궁궐 옆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보석같이 아름답다고 해서 보석 요자, 모찌자, 연모찌자에서 요지라는 호수예요. 이 요지 호수가에서 서왕모가 잔치를 벌리는데 이게 너무나 화려하고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요지경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죠? 요지경.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데 흔적만 남았죠. 지금 정작 그 여신은 지금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서왕모는 참 너무나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조선시대 때 이 서왕모 그림, 잔치하는 그림, 그걸 요지연도라고 그래요. 이게 너무나 유행을 했어요. 조선 시기에 임금님부터 위로는 양반집, 일반 백성들 민화에도 많이 나오고요. 서왕모가 잔치하는 그림. 왜? 그 그림을 걸어놓으면 그 기운을 받아서 옛날 사람들은요. 그림이 그냥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이미지는 힘이 있다. 이미지는 힘이 있습니다. 기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걸어놓으면 여기에 좋은 기운을 받고 집안이 잘 되고 번창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 그래서 서왕모 이 잔치하는 그림을 집에다가 걸어놓고 궁중에도 걸어놓고
뭐 병풍으로 만들어 놓고 그랬던 거죠. 자, 그 너무나 유명한 일이고요. 특히 이 시인 중에서 이 서왕모를 굉장히 좋아했던 그 시인이 헌한설원입니다. 유명한 그 여성 시인 헌한설원. 조선시대 때 그 시문학 소설 뭐 작품에 이 서왕모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나와요. 이 서왕모. 그 정도로 인기 있는 여신인데 그냥 졸지에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다 뭐 비너스 뭐 헤라 여기에 심취한 동안에 그냥 지금 이름도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애석한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을 보면 여신들 보면 막 연애 엄청나게 많이 하죠. 동양의 여신들은 그렇게 연애는 많이 안 해요. 근데 유일하게 아주 정열적인 여신이 있어요. 무산신녀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 여신은 어떤 여신이냐? 무산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장강, 양자강거에 있는 아주 그 기슭에 있는 아름다운 산이 있죠. 예. 근데 그 산에 사는 여신이죠. 근데 어느 날 초나라의 임금님이 그 무산의 경치가 좋다고 그래서 거기 와서 막 구경을 하면 너무 피곤해. 하루 종일 구경했대. 그래서 임금님이 그 정자에서 잠깐 누워서 낮잠을 자는데 그때 이 여신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여신이 임금님하고 사랑을 하고 싶다고. 굉장히 당돌한 그런 그 여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좋다고. 그래서 둘이 말하자면 이제 사랑을 불태웠어요. 예. 그러고서는 이 여신이 또 그냥 아주 쿨하게 나는 이제 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너무나 아쉬워서 좀 뭐 연락처라도 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여신이 뭐라 그러냐면 연락처는 가르쳐 줄 수 없고요. 자기를 보고 싶으면 아침에는 자기가 산봉우리에 걸린 구름이 되었다가 저녁이 되면 내가 비가 돼서 내린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나를 본 것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탁 사라지는 거예요. 호련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나라 임금님이 탁 있는데 진짜 저녁 때가 되니까 산봉우리에 걸렸던 구름이 촉촉히 비가 돼서 내리는 거예요. 이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그 사랑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자, 여기에서 유명한 고사성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거 알아맞혀 보시면 이거 제 책을 드렸으면 그 동양신화 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책을 안 갖고 와서 예. 자, 예, 딩동댕 맞았습니다. 운우지정, 바로 그 유명한 얘기가 바로 이 신화에서 나온 겁니다. 구름과 비의 그 마음, 그 정이라는 얘기죠. 구름과 비, 운우지정. 그래서 운우지정을 맺는다 하면 이거는요 플라토닉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그 운우지정이라는 말이 멋있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아무데나 쓰시면 안 되는 그런 말이에요. 예. 연애를 하는데 어느 분하고 이제 가령 연애를 근데 가령 이제 뭐 젊었을 때 만나가지고 연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 너하고 운우지정을 맺고 싶어 이러면 이거 뺨 맞아요. 그거는 이 육체적인 사랑이 바로 운우지정입니다. 그래서 운우지정 또는 운우 이렇게 줄여서이기도 하죠. 자, 이게 다 이 신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달의 여신 항아. 여러분 이 항아도 꼭 아까 서왕모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여신이 동양에 바로 이 항아예요. 여러분 이 항아 이게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항아가 바로 동양에서 최고로 예쁜 여자, 동양의 비너스예요. 서양에만 비너스 있는 거 아니에요. 동양에서도 최고의 예쁜 여자가 바로 항아예요. 여러분들 항아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근데 제가 그 학생들한테도 이제 한번 엊그제도 제가 그 대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어떠냐고 예쁘냐 했더니 학생들이 아니래요. 전부 다 다들 그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그
이 여성 미의 기준은 이게 바로 서양 미인의 기준, 성형외과 기준이다. 성형외과 기준은 이게 서양 미인 기준, 표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다. 이게 동양 미인의 아주 표준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옛날 그림, 이것도 몇백 년 된 그림인데 동양 미인은 이게 쌍꺼풀이면 안 되죠. 이건 다 호꺼풀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게 얼굴 모양새가 다 이게 동양 미인의 기준에 가장 맞게 된 최고 미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맞을 수가 없죠. 지금 보면. 자, 어쨌든 이 항아, 이 최고의 미인인데, 이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아까 그 훌륭한 영예가 아내가 배신하고 도망가서 불행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배신한 아내예요. 항아가.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예가 불사약을 얻어가지고 와서 아내하고 같이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항아가 혼자 2인분을 다 먹고 그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도망갔어요. 하늘로 가려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달나라에 가서 달의 여신이 됐다는 거죠. 달의 여신. 그래서 달 속에는 선녀가 산다. 예쁜 미인이 산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항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문학작품, 시, 소설에 이 또 항아가 그냥 엄청 나와요. 여러분들 뭐 아프로디테의 비너스 못지 않아요. 너무나 인기 많았어요. 춘향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춘향이가 예쁘게 하고 나오니까 이몽룡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참 예쁘다. 월궁의 항아 같다. 월궁의 항아. 달나라의 선녀 같다. 이게 바로 이 항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유명한 그 여신. 이 항아죠. 그 다음에 또 일설에는요. 남편 배신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두꺼비가 됐다. 흉측한 두꺼비로 변했다. 이거는 나중에 가부장제 그 관념이 이제 침입해가지고 바뀌었죠. 두꺼비로 변해서 후회하면서 살고 있다. 남편 잘못일 걸 후회하면서 살고 있다. 또 신화가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두꺼비, 유감스럽게도 우리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바로 이 두꺼비가 된 버전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 속에 두꺼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앙박물관에 가시면 거기 고구려 벽화 보시면 꼭 달 속에 두꺼비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항아입니다. 항아.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 혹시 같이 가시면 왜 달 속에 두꺼비가 있냐고 애들이 궁금해하시면 이거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항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또 지금 뭐 말씀드린 내용은 뭐 몇천 분의 1입니다. 오늘 뭐 샘플로 몇 가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선생님 조금 한 5분, 10분만 예, 조금. 원래는 8시까지고 저쪽에서 이제. 그렇죠. 예, 조금만, 예, 지금 재밌는 거 하나가 남아 있어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아까 신화가, 그 타자하고의 그런 타자하고의 그 공존, 이런 마인드, 특히 동양 신화의 그런 마인드가 강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특히 신화에는요, 이상한 나라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방인들, 이상한 나라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뭐 이상한 데 사는 사람들, 뭐 켄타우로스, 반은 말이고, 반은 사람인, 이런 사람들. 그렇죠? 뭐, 그 다음에 뭐 사이클롭스, 외눈박이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걸리버 여행기, 서양에도 보면 걸리버 여행기, 대인국, 소인국,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내가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멀어지면 조금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그 차이, 거리에 의해서 이 차이가 또는 나아가서는 그 차별을 조성하게 되죠. 자, 그런 관념이 있는데 이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나라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삽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동양 신화는 타자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우선 거인국과 소인국, 이 걸리버 여행기를 저는요, 이거 혹시 옛날에 이 동양 신화 읽은 게 아닌가, 스위프트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너무 똑같아요. 대인국, 소인국, 거기도 나오지만 여기도 나와요. 그런데 모든 신화는 초창기에 보면 다 거인들의 시대예요. 성경에도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 얘기가 나오고요.
뭐 타이탄, 그 그리스 신화에 다 거인들. 동양 신화에도 이 과보라고 하는 거인, 태양과 경주를 한 거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 관계상 여기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그 섬을 낚시질하는 이런 거인들이 있고요. 섬. 그래서 원래는 삼신산이 아니라 복례방장 영주 신선들이 사는 섬이 5개였어요. 그런데 이 거인이 낚시질해가지고 2개를 3개만 남아서 삼신산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거인이라는 존재는 뭐냐? 사실은 자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인들이 다 몰락해요, 나중에는. 이 신화에서. 그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결국 자연이 이제 퇴장하고 인간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소인국들, 키가 석자밖에 안 되는 나라. 저 중국 변방, 아시아의 변방에 갔더니 이렇게 키가 석자밖에 안 되는 이런 소인국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소인국 이야기도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서양에도 소인국 있고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딘가 갔더니 이게 우리나라 그 옥저 근처라고 그래요. 옥저, 함경도 해안. 거기 갔더니 팔이 엄청나게 긴 종족들이 살더라. 장비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팔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물고기 잡을 적에 물속에 안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하면 물고기 잡아요. 그래서 이 장비국 사람들, 그 다음에는 또 다리가 엄청 긴 사람들, 장고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어요. 다리 엄청 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공생을 해요. 깊은 바다 가서 고기 잡을 적에는 장고국 사람이 아까 장비국 사람을 업고 가요. 이 사람은 깊은 바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업고 가면 장비국 사람이 거기서 팔을 뻗어가지고 깊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요. 그 둘이 반으로 나눈다. 이런 거 공생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사유국이라는 나라를 가보면 여기는 결혼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남녀가 이렇게 그 결혼을 안 하고도 종족이 번식한다. 그냥 눈빛을 교환하면 그 뭐라고 하죠? 요즘에 그 용어로 뭐 썸을 탄다고 그러나 하여튼 뭐 눈빛만 이렇게 하면 벌써 임신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유국이라는 나라.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여자들만 산 나라가 있어요. 어디를 갔더니 여자들만 살고 있어요. 여자국 또는 여인국이라고 그래요.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도 여자들만 사는 나라가 나오죠.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마존이죠. 근데 비교를 해보면 재밌어요.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 여자국 그 아마존에스는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남자들 만나면 다 죽이고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은 활을 막 쏘고 다니는데 활 쏘는데 여기 이 젖가슴이 가슴이 이게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게 아마존이라는 게 아가 그 접두사로 없다는 뜻이고 마존이 가슴이에요. 가슴이 없는 여자들이에요. 아마존이라는 게. 그래서 복수 형태가 아마존에스죠. 그래서 그 정도로 호전적이에요. 이 아마존들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자들만 살게 되냐? 아이를 낳으면. 그럼 아이를 낳고 싶으면 이 아마존들은요, 밖에 나가서 남자하고 연애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해요. 그런데 사내를 낳으면 바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 바로 죽여요. 그리고 딸만 낳으면 그냥 딸 낳으면 딸만 길러요. 그래서 여자들의 나라를 유지해요. 굉장히 호전적이고요. 막 적대적이에요. 그런데 이 동양의 이 아마존에스, 이 여자국 사람, 여자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여자들은 어떠냐면, 아이를 낳고 싶다. 호전적이지도 않고요. 아이를 낳고 싶다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황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황지. 그런데 이 연못에서 달이 떴을 적에 목욕을 해요. 그러면 저절로 임신을 해요.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태음의 기운, 여성적인 기운이죠. 물이 갖고 있는 생명의 어떤 생명력.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 신화적으로는 그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단성생식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혼자 여자가 그냥 생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여기서도 아이를 낳으면 남자애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남자애를 낳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릴까요? 안 죽일 것 같죠? 남자애 낳으면요. 여기서는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3년이 되면 지가 알아서 죽어줘요. 풍토가 안 맞아요. 여기는 여자들만 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남자는 여기서 못 살아. 3년이 되면 애가 그냥 저절로 죽어. 그리고 그냥 딸만 남아서 생존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게 이게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이 그리스 신화에서 아마존은 뭐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인간의 의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역시 인간 표준,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렇죠? 예. 이 세계관이 달라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남자는 죽여버리고 그냥 여자애만 기르는데 여기는 그냥 자연의 어떤 그 이치, 그 섭리에 그냥 맡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밑바탕에 있는 생각이 벌써 다른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나라들 어딘가 갔더니 이게 털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로 이게 어떤 아이누족, 홋카이도 아이누족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느 나라에 갔더니 여기는 굉장히 뜨거운 나라인데 그림자가 없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그림자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 적도 근처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어디 갔더니 팔도 하나고 팔이 하나고 눈이 세 개인데 암수 한 몸, 자웅동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술이 능해요. 기계 장치를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되게 기형적인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아. 이게 신화에서의 공통적인 표현이에요. 기형적인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다. 왜 그렇게 설정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은 이 사람이 뭔가 기형적인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불신이 있다. 옛날 사람들은.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신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기형적인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했겠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그리스 신화에서도 헤파이스토스가 바로 대장장이 신인데 기술자죠. 절름발이거든요. 이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죠. 이거 동양 신화나 서양 신화 똑같아요. 기술자는 뭔가 부족한, 신체적으로 뭔가 부족한 것으로 항상 표현이 된단 말이죠.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뭔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기술이 뛰어나다. 보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테크놀로지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원래가 부족한 거다. 그게 뭔가 믿을 수 없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신화는 다 상징이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이거 켄타우로스하고 똑같아요. 위는 사람인데 밑에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켄타우로스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딘가 갔더니 귀가 엄청 큰 사람이 있어요. 귀가 이렇게 막 엄청 막 지금 이 그림보다 더해요. 몇백 년 전 기록입니다. 그런데 되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죠. 근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굉장히 편리하게 살아요. 한쪽 귀는 잘 적에, 한쪽 귀는 요로 깔고, 한쪽 귀는 이불로 덮고 잔다.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몇백 년 전 기록이에요. 제가 그냥 꾸민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더니요. 이 사람 관용국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 사람들은 다 가슴에 구멍이 하나씩 뚫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선조가 아주 슬픈 일을 당해서 가슴이 뚫어져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손들이 그 DNA가 유전이 돼가지고요. 가슴에 구멍이 뚫린 채로 태어나요. 이 나라 사람들은 다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사람들도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나름 이 나라 사람들 굉장히 예의 바른 종족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 가운데 이 높은 사람이 뭔가 행차할 때 되면 뒤에 아래 것들이요. 이 양반 가슴에다가 장대를 꿰어가지고 이렇게 가마를 태워서 모시고 간다. 이런 그 기록이 있어요.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자, 가마를 태워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나름 예의 바른 종족이다. 자, 이렇게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 이런 그 이야기들 이방에 어느 나라 갔더니 우민국이라는 나라 사람인데 날개가 달려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신기한. 자, 이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이 날개 달린 종족들.
그 다음에 여기는 효양국이라는 나라인데 여기는 이 사람을 놀래키는 걸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오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 사람 놀래킬 생각이 기분이 좋아서 웃어요. 웃는데 씩 웃는데 이 입술이 길어요. 이 나라 사람들 특징이 입술이. 그 긴 입술이 웃으면 이렇게 말려 올라가서 눈을 가려요. 그때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써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예, 그 입술이 이렇게 긴데 웃으면 입술이 말려 올라가서 눈을 가린다. 그때 도망가야 된다. 자, 이런 얘기. 자, 이렇게 이상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고구려 벽화에도 다 나옵니다. 여기 지금 성성이라고 해서 이게 나오고 있고요. 견윤국이라고 해서 이게 개머리를 한 이런, 근데, 이게 사람하고 결혼해서 산다는 얘기죠. 자, 이런 타자에 대한 인식을 보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와 다른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타자, 가령 사이클롭스, 외눈박이, 그 다음에 사이렌, 물고기 모습을 한 여자, 다 사람 해쳐요. 사람에게 다 적대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여인국 사람들도 그렇고 다 호전적이고 사람들을 다 해치고 막 이래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리스나 이 서양 전통은 인간 주체, 이 주체를 확립해야 돼요. 그러려면 타자는 뭡니까? 나를 위협하거나 적대적인 존재로 항상 생각이 되죠. 배제해야 돼요. 타자는 적극적으로 배제해야지 내 주체가 확실하게. 이게 근대까지의 서양 사람들 생각이죠. 인간 주체. 이게 중요해요. 타자는 항상 뭔가 내 주체를 위협하려고 하는 존재로 인식돼요.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도 외계인 이야기. 이건 서양에서 들어온 거. 외계인. 보면 외계인은 항상 우호적이지 않아요. 우리 지구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아주 인기 있었던 영화 작년이었나? 있었죠. 그 퀸 누구죠? 그 퀸 가지고 한 그 그룹 그 영화 뭐였죠? 예? 그 영화 그 퀸의 일대기 보헤미안 랩소디. 거기서도 보면 그 퀸의 노래 가사에도 나오더구만요. 그 라디오 뭐라고 하는 그 노래에도 보면요. 라디오 가가인가? 거기서도 보니까 화성인들이 뭐 침공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가사가 나오대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 타자에 대한 것은 자기 주체의 확립을 위해서 항상 타자는 적대적으로 묘사가 된다는 거. 거기에 비해서는 여기는 상당히 비록 좀 우스꽝스러워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존재들을 보셨을 적에 아이고 저놈들 저거 위험해. 저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놈들. 이거 빨리 잡아 없애야 되겠어.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안 그렇죠. 예.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존재로서 같이 긍정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생각을 하지 저거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거 위험해. 이런 생각은 우린 이 신화를 보면서 이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타자와 이렇게 공존하려고 하는 이 생각, 이런 마인드는 동양 신화가 그리스 신화보다 훨씬 더 강하다. 오히려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런 마인드, 이런 동양 신화의 아까 말씀드린 주술적인 어떤 감수성, 그 다음에 타자와 공존하는 이러한 이 상상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유효하고 필요하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복숭아 얘기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우리 문화의 뿌리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동양 신화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굉장히 풍부한 하나의 우리의 이 상식의 자양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집 마당에는 복숭아 나무를 심지 마라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집으로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데 오늘 강연 듣고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서왕모가 그 죽음의 여신이자 생명의 여신이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상가 죽음을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고 이론론적으로 관통하려고 했다는 그 지향이 정말 옛날부터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그 동양 신화에 담겨 있는 이 무궁무진한 영광과 스토리를 일깨워 주신 그 정대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현대에도 매력적인 상품의 어떤 그 원천이 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제 생각으로는 그게 이제 어떤 그 유전적인 형태로 해서 뭐 DNA랄까 뭐 기질적인 성향으로서 계속 우리가 면면이 이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신화에는 뭐 국경도 없고 나라도 없고 뭐 이러한 말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통칭해서 동양 신화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동양에는 뭐 극동 지역만 주로 이제 중국 이야기일 테니까요. 한국, 중국, 일본이 어떤 동양 문화권에 포섭이 돼 있을 텐데 그들 중에서도 어떤 신화에서의 기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지 또한 그렇다면은 또한 그런 그 기질성들이 각국의 문화라든가 어떤 민족적 기질이랄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좀 그 구별되는 특징으로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그거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신화가 가지는 그런 그 기능이나 특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특히 그 상상력과 이미지와 스토리의 어떤 근원이다. 이거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선생님께서 그 질문하신 우리에게 유전되는 어떤 DNA와 같은 이런 것은 신화의 아주 그 본질적인 그러한 그 이 측면, 그 측면에 맞습니다. 바로 그러한 신화가 갖는 우리의 어떤 그 원형, 생각의 원형 또는 우리의 어떤 그 무의식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그 내용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화는 정말 그러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원판 불변의 법칙. 그래서 정말 그 신화에서 있었던 그러한 어떤 그 이야기의 어떤 그 근원적인 모티프라든가 이런 원형들은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돼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 시대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측면은 충분히 신화의 하나의 그 본질적인 그러한 그 특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동양 신화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신화 시대 때는 사실은 이제 뭐 국경이나 뭐 인종 이런 걸 떠나서 원시 시대에 가까우니까요. 그 당시에 뭐 오늘날의 그 중국인이 뭐 한국인이 뭐 베트남인이 뭐 일본인이 하는 나라도 없었고 그리고 종족 개념도 지금처럼 이렇게 뭐 무슨 확실하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주로 동양 신화라고 한다면 동양에서는 사실은 이제 결국 중국 대륙하고 인도 그 대륙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근데 인도 신화는 사실은 이게 그 지역적으로는 인도가 동양에 있지만 인도 신화는 사실 서양 신화하고 같은 그 뿌리가 같아요. 인도 유로피안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의 기원도 같고 신화나 문화적 기원이 인도하고 서양은 오히려 같은 문화권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신화, 그리스 신화, 게르만 신화 이것은 같은 계통이에요. 그래서 보통 인도 신화를 동양 신화로 우리 신화학에서는 동양 신화로 분류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동양 신화 이쪽을 진정한 의미에서 동양 신화를 얘기한다면 주로 중국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이 동아시아 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중국 대륙이 옛날 그 정말 그 원시 시대 때에는 수많은 아시아의 민족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거기서 같이 만들어낸 신화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비록 오늘날에 있어서 그 중국을 중심으로 그것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적어도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다 공유되고 있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 신화 또 따로 이 한반도에서 형성된 한국 신화가 또 따로 있겠고 일본 열도에서 표현된 일본 신화 또 베트남 지역에서 또 그 토착적으로 형성된 그런 신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이 이렇게 아우르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걸 동양신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쉽게 제가 표현을 드린다면 가령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랬죠. 서양에 가서 서양 사람한테 그리스 로마 신화 가지고 이거 그리스 거요, 이거 우리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프랑스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페인에 가도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거기 베르사유 궁전에 가보면 거기 그 벽에다가 그 루이 14세가 막 다 해놓고 그거 다 그리스 로마 신화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 아니요, 이거 그리스 거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스페인에 바르셀로나 가가지고 거기 가우디의 그 건축물에 거기도 막 그 메두사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 스페인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 아닌 걸로 했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같이 공유하는 서양 사람들이 같이 이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나름대로 그러면서도 각 그 지역적인 특색을 가진 가령 우리 한국 신화, 또 일본 신화, 또 몽골 신화, 또 베트남 신화는 또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 동양 신화하고 떨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단군 신화에도 바로 이 동양 신화에 나오는 풍백, 우사, 운사 다 나오고요. 하백이 나오고 같이 또 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무속 신화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신화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신화에서도 또 신록씨가 나오고 그걸 같이 또 공유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맞습니다. 마고 할머니 얘기. 네. 그게 어느 신화이고 어떤 내용인가 좀. 예, 마고는요.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도교의 그 천태산이라는 산에 사는 그 여자 신선이에요. 신선. 그래서 그 마고 할미가 마고 할미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그 신화 그 전설이 있죠. 그래가지고 뽕나무 밭이 저 푸른 바다로 변하는 걸 내가 몇 번이나 봤다. 쇠몽둥이를 갈아가지고 이 바늘을 만들고 이런 얘기가 그 마고 나오는데 요거는 원래는 중국에 있는 그 도교의 여자 신선, 불로장생하는 그 여자 신선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에 그 마고 그 전설이 있어요. 그 마고가 이거는 여기서는 그 마고라는 그 명칭은 이 중국의 그 도교에서 나오는 여자 신선의 이름을 빌렸지만 이거는 실제 내용은 우리나라 토착적인 어떤 여자 산신이죠. 그러니까 이 토착적인 우리나라의 원래 이 산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산신들이 아마 초창기에는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그러냐면 신화적으로 보면 그 여성 산신들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라에 보면 선도산의 그 성모, 선도 그 신모도 여신이고 가야산의 정견오주라고 해서 그것도 여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서울에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신촌의 노고산, 저쪽 북한산 옆에 있는 고향에 있는 노고산, 그 노고산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노고산이 뭐냐면 늙은 할미입니다. 늙은 할미인데 이거는 옛날에 그 남자 산신이 등장하기 이전에 오히려 옛날에 그 모계 사회가 됐든지 어떤 그런 여성 중심의 그런 그 원시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가 신격화됐거나 그래서 그 여성신을 숭배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마고신도 그런 존재로 보고 있고요. 그런 존재들이 나중에 중국의 어떤 그런 여자 신이나 여자 그런 신격의 이름을 빌려다가 갖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거나 아마 언어학적으로 좀 규명을 해봐야 되는데 그 마고라는 명칭이 우연하게 중국의 한자로 그 마고하고 비슷하긴 한데 우리나라 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나중에 한자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한자를 덮어 씌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이 한국 신화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것에 말하자면 그런 그 어원학적인 어떤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거는 지금 탐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말씀하십시오. 그럼 마이크 안 잡아도 예. 저는 신화를 신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좋은 강의 주셔가지고 신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그 사물과 인간 간의 대화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걸 배우고 간다 생각이 듭니다. 신에 대한 얘기, 신화에 대한 것이 대략 범주로 나눠지는 게 있는가가 좀 궁금하고요. 예. 신화에서 하는 범주. 예. 그 다음에 신화가 지금 어디에 남아있는가? 우리 문화 생활 습관에 많이 남아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주 영등고시라는 게 이제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이 저기서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영등고 천장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뭐 비슷해하고 그래서 이 세계 창조된 그 얘기들이 나온다는데 그 다음에 무속 쪽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는가. 또 이것이 제주뿐 아니라 아무로 유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거의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그 신화로 전해준다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신화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내용들 또 다른 것들이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앞으로 신화 좀 많이 공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뭐 랍하게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그 신화를 이제 분류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신화학에서 하고 있는데 이야기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신화의 내용이나 주제를 가지고 분류할 적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신화의 내용 중에서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창조에 관한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원시인들의 아주 최초의 관심이죠. 애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가 나 어디서 왔어? 그 이제 옛날에 그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어디서 왔어? 이 인간 존재에 대한 이 말하자면 그 호기심 이게 제일 먼저잖아요. 원시인들이 아마 그 당시에 뭐 전혀 교육적인 어떤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발 딛고 있는 이거는 어떻게 됐고 이 하늘에 이거는 어떻게 생겼고 우선 자기 이 존재의 위치 여기에 대한 이 자각이잖아요. 그거를 설명해 줘야지 내가 불안하지가 않죠. 태양이 저게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배우지 않고 저게 떴다가 언제 있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뭔가 그 보증해 줘야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천지 현상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내가 이 땅이 꺼질 수도 있고 꺼져가지고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이야기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신화가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창조 신화죠. 창세 신화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나온 건가 하늘과 땅은 어떻게 생기고 이 천체들은 어떻게 생기고 자연현상은 어떻게 나왔고 인간은 어떻게 생겼고 동물들은 어떻게 생겼고 이게 이제 신화에서 제일 중요한 그 창조 신화 또는 창세 신화 그래서 맨 신화의 앞장에서는 항상 그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가 그래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태양은 어떻게 생기고 아까 창세 신화하고 약간 겹치지만 뭐 달은 어떻게 생기고 뭐 달의 여신이 있고 뭐 태양의 신이 있고 뭐 천체 이 자연 모든 현상에 대한 또 우리 궁금증 이걸 풀어주는 게 이제 자연 신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간으로서 뛰어난 존재들의 어떤 활약 이런 게 다룬 게 영웅 신화죠. 그러니까 대개 창세 신화, 영웅 신화, 자연 신화 이 세 가지 내용이 신화 중에서 가장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의 신화든지 간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래서 분류할 적에는 보편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되는 것들이 바로 그 세 가지가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강 이제 그 정도 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마지막에 선생님 뭐였죠? 마지막 질문이? 제주도 예, 예. 특히 무속 신화에 우리나라 그 창세 신화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무속 신화. 근데 그다음에 신화를 또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이 또 하나는 기록된 거하고 기록되지 않은 거. 근데 신화는 원래는요, 사실 기록되지 않은 건 다 구전입니다. 처음에는 옛날에 문자가 없던 시절에 생겼기 때문에 다 이거는 무당들이라든가 또는 음유시인들, 서양에서는 특히 그 음유시인들이죠. 그거를 누가 했냐면 바로 그리스 시대 때는 그 호머 같은 사람이 한 거죠. 호머가 바로 음유시인인데, 음유시인들은 되게 장님이에요. 예. 이 장님이지만 기막힌 어떤 그 감각적인 그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호머 같은 사람들이, 음유시인들이 그거를 쭉 암송을 해서 사람들한테 들려줬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구전이에요, 구전. 그러다가 나중에 문자가 생기면서 그때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헤시오도스라든가 뭐 나중에 뭐 또는 그 오비디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문자로. 그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생기게 되죠. 좀 이제 수정이 생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그렇게 기록으로 돼 있어서 남아있는 것과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으로 계속 암송해가지고 구전하는 두 가지. 그래서 그 기록된 신화와 구전 신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바로 무당들의 그 이야기는 구전 신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신화는 기록된 것은 지금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의 그 일부 단군 신화하고 건국 신화 이 정도밖에 없어요. 양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이 구전된 무속신화죠. 우리나라의 경우 무속신화가 굉장히 풍부해요. 특히 그 제주도가 아주 굉장히 풍부하고 그렇게 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네, 신화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 주로 서양 쪽의 신화를 저는 신학을 했으니까 많이 접했는데요. 오늘 동양 신화를 들으니까 거의 비슷한 맥락이 많고 거의 인간의 희노애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위트와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서로 인간과의 대화, 또 사물과의 대화 이런 게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쭉 모든 신화를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거기서 공통적으로 뽑아낸 어떤 이미지, 인간은 뭐다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영생이나 구원에 대한 신화에 대해서 동양에서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아주 그 의미심장한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이 공부하는 이제 학자로서, 신화학자로서 이제 제가 연구하는 거하고 이제 제가 깨닫는 거하고 사실 이게 좀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느냐, 이거는 아직도 제가 이제 그 도상에 있다, 아직도 그 가는 도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종교를 갖고 계신가요? 예? 종교를 갖고 계신가요? 예, 종교는 저는 이제 카톨릭인데요. 예, 그렇지만 조금 굉장히 저는 너무 카톨릭에만 이게 부모님이 이제 원래 믿으셨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랬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국한되는 건 아니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범신론적으로 좀 이제 굉장히 넓게 생각을 하죠. 특히 이제 신화 공부하다 보면 이제 특정한 이런 종교에만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신화가 주는 그런 이 깨달음일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신화가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 인간의 그 삶의 어떤 그 과정, 신화에서 영웅이 정말 막 모험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성취하고 나중에 돌아오고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게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닌가. 인간의 삶. 그게 겉으로는 영웅이 괴물을 퇴치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 지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유기에서도 뭐 삼장법사 손오공 일행이 천축국에 가서 불경 얻어온다는 그 상징은 사실은 깨달음의 과정이죠. 내가 그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마귀들을 만나고 요괴들을 퇴치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나의 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여러 가지 부족한 자질들을 내가 갈고 닦고 정말 마음을 닦아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하나 그런 걸 극복해서 결국 나중에 온전한 어떤 그 덕성을 지닌 그 인간에 도달하는 그런 그 과정을 사실은 서유기도 소설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판타지의 형식을 통해서. 근데 그 신화에서의 그러한 그 신들의 어떠한 그런 투쟁, 또 영웅들의 투쟁,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도달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인간이 말하자면 그 내면적으로 결국은 성숙해 가서 바람직한 어떤 인간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신화 공부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동양에서는 이런 신화적인 그 이 생각을 좀 더 구체화시킨 그런 종교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도교죠. 도교에서는 바로 인간의 이런 자기완성이라는 과정을 보다 좀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이걸 만들어 나가려고 하죠. 특히 이 몸을 통해서 신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체가 정신하고 이렇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다른 종교하고 굉장히 구분되는 게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몸은 사실 이거 껍데기지 않습니까? 벗어나야 되고 오히려 몸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내가 그거 다 태워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몸의 어떤 이런 데서 우리가 구속되면 안 되고 그래야지 천당 갈 수 있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욕망을 근데 이 도교의 특징은 이 신체성을 긍정하고 신체하고 이 정신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이게 또 완전한 경지에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들죠. 촛불이 불이 타오르잖아요. 촛불을 켜면. 근데 그 초가 없으면 그 파라핀이 없으면 이 불이 꺼져버리죠. 그걸 육체에다가 비유를 하죠. 그래서 초가 없으면 촛불은 정신에 비유를 하죠. 그 촛불이 꺼지듯이 이 정신과 육체가 같이 너무 그렇게 육체를 그렇게 하찮게 그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 바로 이제 도교에서 이른바 그 신선이 되는 길, 그 선도라고 그러죠. 그 도를 닦는 과정. 그래서 이제 호흡 수련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수련들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내단 수련을 하고 그래서 내면의 어떤 기운을 함양하고 아울러 정신적인 어떤 또 이러한 그 수양도 하고 명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영육이 합치된 어떤 경지에 오르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합치된 경지에 오른 사람을 이제 신선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경지, 그런 이제 그 도교에 저는 좀 흥미가 있어서 이게 우리의 어떤 신화적인 마인드를 굉장히 구체화시킨 거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이 도교에 대해서 한번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그 자아를 그런 그 동양 고유의 어떤 그런 그 이 종교죠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러한 그 선도의 전통들이 꾸준히 있어 왔고요. 예, 그 동양에 말하자면 그러한 어떤 그 자기 그 이 내면의 어떤 그 완성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죠.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교수님 저서 중에 혹시 좀 읽을 만한 추천할 만한 거 있으면 한두 권 좀 해달라는 질문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에는 그 교수님 도교 강의를 들어봐도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교 강의는요 2022년 7월 17일 날 직선에서 왜냐면 지금 표를 갖고 있는데
있는데 2022년 우리가 저 8월까지는 계획이 돼 있고 이제 90, 11, 3개월이 남았는데 네. 어차피 오늘은 11월이니까 딱 2년 후에 제목을 보라고. 원래가 지금 우리가 행복을 올해가 행복이었는데요. 그 코로나 때문에 네. 그 많은 주제가 2022년으로 넘어갔어요. 사실은 불사의 추구 할까요? 불사의 추구. 불사의 추구. 예. 예. 오늘 저기 신화 강의, 동양 신화 강의 재밌게 들으셨으면 또 유익하다 생각되시면 제가 지금 책 사실 뭐 동양 신화 책도 없습니다. 사실 나온 것도 뭐 거의 없습니다만은 김영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동양 신화, 예, 이야기 동양 신화, 예, 그 책을 혹시 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이 이게 바로 이제 동양 신화의 원전입니다. 원전. 그 원전을 좀 보고 싶다. 근데 원전은 이렇게 막 아기자기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아주 그냥 그대로 소박한 그대로죠. 그 산해경이라는 바로 그걸 제가 이제 풀어서 이야기 동양 신화로 만든 거고 그 원전을 보시려면 그 원전이 서울대학교 그 고전 백선에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는 민음사에서 역시 제가 번역한 책이 민음사에서 예. 교수님이 번역한 책. 예, 산해경. 예. 그것도 한번 뭐 그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예.